우크라이나군이 장비도 많이 부족해. 전면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초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게릴라 전법 중에 하나인데 적을 최대한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안에서 여기서 가둬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부대 작전을 보고 있으면은 이 단위 부대가 들어오는 앞과 끝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앞뒤를 정확히 차단해서 그 안에서 소위 킬존, 살상지대를 만들어서 경멸을 하는 굉장히 정교한 정밀한 방법을 쓰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박살내기 위해서는 내가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쏴서 먼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럼 먼저 보는 능력이 어떻게 생겼냐? 드론.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영국 같은 이런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할 수 있게 다 토대를 수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차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멍하게 서 있고 이게 장갑차들은 뒤로 빠져가지고서 뛰어나오는데 안에서 병력들이 나오는 병력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대 자체가 숙련이 안 돼서 전차가 기능을 못한 거지 전차가 무력해서 기능을 못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자꾸 무슨 뭐 전차가 뭐 무용하네, 뭐 미래 전차 쓰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일반 군대에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가 굳은 군대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나름 러시아도 우주에 기반한 지휘 통제가 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막상 가서 딱 까보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좀 예측하기 좀 어렵네요. 얼만큼 러시아가 더 푸시할 수 있냐. 사실 이번 안녕하십니까. 예,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그걸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병력도 무기도 없었던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었는지. 예. 근데 저는 이게 좀 전력이나 전술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전쟁을 얘기할 때 클라우세비치의 전쟁론 들어보셨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전쟁을 승리하는 어떤 전략 방법 세 가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적 병력을 섬멸하거나 그러니까 땅을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 병력을 재생 불가능할 정도로 섬멸을 하거나 적의 수도를 점령하거나 그야말로 정치인들 다 포함해가지고 다 사로잡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국의 동맹을 끊게 만들거나 이 세 가지를 하면 전쟁을 이긴다라고 봐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하면. 그래서 결국 어찌 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어쨌거나 나토 가입도 못하고 끈떨어진 연이다. 동맹에서 되게 약하다. 병력도 굉장히 작고 전격적으로 키이우를 들어가서 젤렌스키 잡아내고 축출하고 정부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쪽에서 전부 계산이 섰기 때문에 결국은 전면전으로 초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냐. 그 세 가지에서 다 승리할 수 있다고 지금 푸틴이 바라봤다고 보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병력의 섬멸. 우크라이나 군 전체 병력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전 국민이 전사가 된다면 그거는 뭐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 되겠죠. 뭐 수도, 국가 지도부가 적에게 잡히지 않고 생존하고 다니면서 계속 저항을 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동맹이 끊어진 게 아니었죠. 공식적으로 나토에 가입을 못했을지언정 미국, 뭐 혹은 나토 각국이 무기 계속 보내주고 물자 지원해주고 전반적으로 수도를 향한 중심 공격을 통해서 적의 지휘부를 무너뜨리고 저항 의지를 무너뜨려서 전체를 점령하겠다. 북서부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주력 군대가 내려가서 키이우를 공략해 들어간 거죠. 하지만 거의 한 달 동안의 공세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푸틴의 초기 계획이었는데 예. 또 우크라이나가 키이우를 지켰습니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쵸. 뭐 이렇게 막 그 뭐라고 그럴까요? 군복도 아닌 현장에 있을 만한 복장을 입으면서 막 돌아다니고. 됐죠, 네. 그쵸. 전쟁의 영웅으로 묘사가 됐고 사실은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 국민에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장비도 많이 부족해. 전면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초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게릴라 전법 중에 하나인데 적을 최대한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안에서 여기서 가둬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당시에 보냈던 주력 부대는
대대전술단이라는 부대입니다. 이 대대전술단이라고 하는 게 장갑차와 탱크를 조합한 기계화 대대. 전차 열대, 장갑차 30대 정도 돼서 40대 정도가 가장 강한 전투력이 돼요. 근데 여기에 얘가 독립으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량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포병 부대, 포병이 따라 붙고 이 부대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방공이 따라 붙고 군수 지원부터 시작해서 의무 차량부터 시작해서 딱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이 거의 120대에서 140대 정도가 됩니다. 엄청 커지네요, 갑자기. 엄청난 규모가 되는 거죠. 굉장히 그만큼 기동화가 된 부대예요. 그 전력들이 내려오면서 BTG 몇 개가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제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얘들이 쭉 이동을 하고 내려오면 결국은 크게 쿠바를 잡거나 교전이 있고 연료도 소모하고 탄약도 소모하고 음식도 소모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딱 그게 중간에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소위 보급이라고 그러죠. 네, 재보급이라고 그러죠.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방법을 쓴 거죠. 보급해 들어오는 보급 부대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급 부대가 공격을 당해서 예를 들어서 연료 차량이 한 대 공격을 당했다. 연료 차량 한 2대나 3대 정도가 있으면은 대대 전체가 급유가 가능한데 그게 만약에 공격을 당한다? 아무리 내가 강력한 전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아예 못 그렇죠. 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저것도 못 쏴, 포도 못 쏴. 자, 밥도 떨어져. 총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지 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방 지역을 충분하게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부대는 들어가고 가면서 계속 보급 소진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위 우리가 공세 종말점이라고 하는데 공격을 하다 계속 하다가 더 이상 못하는 지점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철저한 보급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키이우 공략이 가능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얕본 거죠. 기습적으로 수도를 침공하겠다는 최초의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4월이 되면서 여기서부터의 싸움의 모습은 뭐냐면 서로 지리멸렬한 화력전이에요. 왜냐면 이쪽 지역 자체는 상당히 개발된 지역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력들이 양쪽에 다 전선을 만들어서 치열하게 치고받는 거예요. 이 싸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도 익숙한 전쟁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한국전 초기에 그냥 쫙 밀고 내려와가지고 와서 완전 막 서울까지 다 밀리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서울을 잃었죠. 근데 하지만 서울을 잃었다고 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도부가 어쨌거나 후퇴했으니까 지리멸렬하게 거의 2년 이상 계속 이제 싸웠죠. 그런 지리멸렬한 전선의 싸움이 한 4월, 5월부터 거의 9월까지 계속 양쪽이 막 하루에 막 10,000발, 많게는 30,000발까지 포를 쏴대면서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9월부터 이제 북쪽 지역 하르키우 지역으로 확 밀고 들어가요. 굉장히 단숨에 치고 올라가요. 한 11월 정도 되니까 이제 헤르손 지역 상당 부분을 밀고 들어와요. 그때부터 이제 전세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조짐이 있었던 게 러시아군의 피해가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러시아 군이 현재 병력이 운용하고 있는 전차가 몇 대가 되냐 3,000에서 4,000대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0대가 박살이 난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녹아난 거예요. 물론 러시아는 치장에서 꺼내면 되니까 여전히 하드웨어 자체도 있지만 치장돼 있는 장비들은 현대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투입하면은 뭐 개조해서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가져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11월 이때쯤에 싸움을 보고 있으면은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최첨단,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주력 중에 하나인 T-90 전차 같은 게 보여요. 그게 격파가 되고 노획이 돼요. 모스크바나 이건 핵심을 지킬 가장 핵심 부대를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 말이 되니까 걔들까지 투입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러시아군이 장비도 장비지만 병력 소모도 상당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원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이마스 게임 체인저로 불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전세를 바꾸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무기체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무기체계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보면서 많이들 하는 실수가 있는데 특히나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이제 뭔가 무기체계 하나가 강한 게 오면 그게 다 이긴다. 물론 기여는 하지만요. 얘는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박살내기 위해서는 내가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쏴서 먼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럼 먼저 보는 능력이 어떻게 생겼냐? 드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심지어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하는 단계에서도 토대나 분대 되게 조그만 부대가 가잖아요. 근데 저쪽은 대대전술단은 뭐 100대가 넘는 차량이 엄청나게 커다란 기다란 행렬로 와요. 100대가 넘는 차량 이동을 한번 보셨나요? 군용 차량 이동을? 이거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가지고 와요. 정말 장엄한데 그럼 실제 전시에는 그런 수 킬로를 다 이렇게 개미처럼 일렬로 오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나눠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눠서 올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적이 오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를 제거해야지 알아야지 이 대전차 부대도 의미하는데 근데 실제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부대 작전을 보고 있으면은 이 단위 부대가 들어오는 앞과 끝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앞뒤를 정확히 차단해서 그 안에서 소위 킬존, 살상지대를 만들어서 경멸을 하는 굉장히 정교와 정밀한 방법을 쓰는데 근데 이게 지상에서만 움직여가지고 적의 앞이어지고 뒤가 어디고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냐? 거의 분대 단위에서 이 드론을 띄워서 보면서 그거를 실시간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부대들이 다 그 내용을 인지하면서 싸우니까 훨씬 더 적은 병력 갖고도 많은 병력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이마스도 같은 얘기예요.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야, 딱 해가지고 이제 저기 섹터 어디에 있어. 발견했어요. 좋아. 그러면은 야, 쟤를 때리는데 아군의 포병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되게. 그러면 시작해서 저기 위치가 여기입니다 하면 지휘부로 타고 지휘부로 올라가서 지휘부에서 받아서 이 섹터는 저 부대가 있으니까 저 부대가 쏘면 되네 하면서 다시 타고 지휘를 내려.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10수분 이상이 걸려요. 실제 그렇게 되면 그 부대가 거기 없고 딴 데로 이동하고 없지. 근데 우크라이나군은 GIS 아르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기는 모든 망에 이 센서와 슈터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가 딱 보면서 여기 무슨 표적이 있어. 중요한 표적인 것 같아. 딱 찍으면 위에 쓰면서 이거 중요 표적이야. 이거 타격해. 딱 큐를 내려주면 여기를 타격할 수 있는 수많은 슈터들이 내가 때릴 수 있어. 내가 때릴 수 있어. 내가 때릴 수 있으면 손을 쫙 들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빨리 쏠 수 있는 애들부터 임무가 하달려서 얘들이 쏘는 거야. 근데 아니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는 앱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럼 나를 저까지 태워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차 오세요. 카카오 택시 그치,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버 미국으로 치면 전장에서 그런 계정을 쓰게 한 거예요. 이전 거를 뒤엎는 사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영국 같은 이런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할 수 있게 다 토대를 수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위 지휘부가 얼마큼 생각이 유연해야 되느냐. 여기서 요거 중요하니까 먼저 때리면서 저요. 이거는 일반 군대에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가 굳은 군대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세부적인 거를 막 알려주고 너 요거에 따라서 글자 하나 지키고 가? 실제 전쟁에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계획대로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지휘권을 딱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주고 그 다음에 소위 일선 부대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전차라는 게 지상군 전력의 핵심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웃긴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죠. 뭔가 결과만을 놓고 분석을 하면은 잘못된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군이 왜 그렇게 초기에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졸전을 벌였냐. 기본적으로 대전차 공격이 있는 상황에서 펼치는 전술이 있습니다. 보병과 기갑 전력이 서로 공조하면서 가야 돼요. 또 이제 여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항공이 같이 쫓아오면서 엄호를 해주면서 같이 가야 돼. 서로 계속 엄호를 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러시아군이 왜복을 당할 수 있어. 그때는 일단 전차나 이렇게 취약한 차량들은 빨리 엄폐를 하고 나머지 이제 옆에 같이 따라가던 장갑차들 여기서 병력이 하차해서 하차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쏜 애들을 찾아가지고 막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차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멍하게 서 있고 이게 장갑차들은 뒤로 빠져가지고서 뛰어나오는데 안에서 나오는 병력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대 자체가 숙련이 안 돼서 전차가 기능을 못한 거지. 전차가 무력해서 기능을 못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자꾸 무슨 전차가 무용하네, 미래 전차 쓰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전차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빨리 보내달라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능력을 키워주고 외부가 도와줬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죠. 전쟁 나는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정보통신 장관 겸 부총리가 트위터로 일론 머스크를 부릅니다. 이쪽으로 이 스타링크 위성을 좀 보내줘. 그랬더니 몇 시간 있다가 일론 머스크가 그럴게 하고 보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
민간 위성통신, 이게 통신망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군용 지휘 통제망으로 활용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현대 전쟁은 핵심은요, 지휘 통신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휘 통신이 살아 있어야 내가 키우의 어떤 꼭 대통령 궁에 있어서 지휘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이동하면서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우크라이나 전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부대들을 누군가 지휘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 나면은 러시아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당연히 우크라이나군의 지휘 통제 시설을 끊어놓는 거죠. 일단 통신부터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휘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게 어떤 거든 전쟁의 기본이에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러시아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러시아는 아무래도 부족하죠. 러시아도 사실은 우주면에 있어서는 강국 중에 하나예요. 나름 러시아도 우주에 기반한 지휘 통제가 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막상 가서 딱 까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되려 상용 통신을 활용한 우크라이나보다 지휘 통제가 상대적으로 더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굉장히 손쉽게 얻고 그다음에 돈바스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농락을 하면서 야 이거 우크라이나 얘네 별거 아니네. 우리가 들어가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렇게 되게 무시를 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그렇게 땅을 뺏기고 계속 돈바스 지역에서 대립을 하면서도 계속 미국군, 영국군 혹은 나토군과 훈련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러시아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지에 대해서. 아마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 전쟁이 대체 어떻게 끝날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6.25 모델론처럼 이제 러시아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땅을 그대로 가지고 이대로 협상할 수도 있다. 뭐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되찾을 수도 있다. 위원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완벽하게 군사적으로 패배시키지 못하는 이상 그 크림반도의 회복이나 수복은 어려울 겁니다. 전쟁이 딱 끝나는 시점에 거기서 경계가 세워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끝났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이 끝나면 사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얻은 게 별로 없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다치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회복한 땅이 없다? 이거는 푸틴에겐 정치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자신의 독재 통치 기반을 넓히려고 한 행위인데 그런데 여기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럼 푸틴은 완전히 날아가게 해요. 지금 여기서 뭔가 싸움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대대적인 승리를 한 것과 같은 그런 외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실제 그런 능력을 못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서방의 지원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이니 이 기회를 해가지고 해서 크림까지 다 밀어버리고 우리 땅을 다 찾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양쪽 국가의 의견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국제 분쟁이라는 게 그래요. 미국과 나토가 나옵니다. 야, 우리가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여기다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미국 안에서도 계속 공화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쉽사리 안 끝나는 거예요. 전쟁을 계속하는 이득도 있어요. 바이든이 굉장히 영악하다라는 평가를 일부 학자들도 하는데 결국 미국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피로 러시아의 능력을 확 깎아낸 거니까 그러면 이 투자는 얼마를 해도 아깝지 않은 투자라는 거죠. 나토 국가 입장에서 마찬가지인 게 제가 납도가 돼서 군사적으로 계속 우리를 위협하면은 힘든데 깎아 먹고 있네? 그러면 야 그래 우리가 계속 퍼줄게 계속 싸워. 이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한 장점과 단점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미묘하게 맞물리는 지점이 전쟁이 끝난 지점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좀 예측하기 좀 어렵네요. 얼만큼 러시아가 더 푸시할 수 있냐? 사실 이번 봄 정도까지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겨울 공세 얘기하지만은 겨울 공세는 말도 안 되는 게 뭐 겨울에 러시아가 강하다. 거기 우크라이나 땅이야. 우크라이나가 더 강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그 더 지형에 익숙한 우크라이나가 더 잘하겠죠 차라리. 1년은 확실히 지나야 1년을 채우고 3월 초까지 공세가 어떻게 되는지 봤을 때 이제 요때 러시아가 그만할지 계속할지를 봐서 전쟁의 향후가 보이지 않겠나.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